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살펴볼 책은 임세원 작가의, 임세원 저자의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6년도에 처음 출간되었고, 2021년도에 재판이 나왔습니다. 음, 이 책을 쓴 그 저자는 임세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예. 의사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분이 이 책을 쓴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는데 좀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그 얘기 차차 드리도록 하고, 예. 이분은 의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정신과 의사였고요. 예.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 성심병원 강북 삼성병원 강북 삼성병원의 교수였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의사라고 하면은 뭐 특히 이제 대학병원 의사고 교수고 그러면은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뭐 인정받는 전문가죠. 그래서 뭐 딱히 뭐 이렇게 걱정도 없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뭐 걱정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도 본인 자신이 정신과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려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 음,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된 그 계기는 이제 이분이 굉장히 허리가 아팠대요. 예. 뭐 요즘 직장인들 뭐 주로 이제 앉아서 일을 많이 하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이 많죠. 그래서 한 번은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뭐 쉬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굉장히 자괴감이나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직에 도움이 못 되는 사람이고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괴로운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게 극한 상황까지 가서 결국에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해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신과 의사이면서 수많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고 상담했지만 정작 본인 자신이 예,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 이분의 책이 참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고백을 한 거잖아요. 이게 자신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그 상황에 놓이면서 환자들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내가 꼭 이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면은 굉장히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죠. 예. 뭔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 같고 좀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혼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어, 본인 자신이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굉장히 저는 뭐 공감이 갔고요. 뭐 이제 저는 이분하고 연배가 굉장히 비슷한 중년 남성이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이 좀 그렇잖아요. 뭐 겉으로는 이렇게 강하고 무뚝뚝하고 뭐 그렇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약하고 뭐 아프고 약합니다. 그래서 가족에 의지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군데군데 나와서 굉장히 예, 잘 읽었고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분이 2018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2018년의 마지막 날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다가 상담을 하던 30대 남성 환자에게 흉기에 그만 희생되고 말았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뭐 당시의 상황을 이제 다른 책에서 제가 봤는데 어, 그 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치료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 비상벨을 눌렀답니다. 그 책상 옆에 이제 비상벨이 있어서 이제 그 보안요원을 부르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 보안요원을 불렀는데 이제 그리고 피했겠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면서 그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있는 다른 뭐 간호사나 의사들이나 뭐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알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피하지 못하고 어, 그 흉기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만. 근데 뭐 보안요원이 물론 바로 달려오긴 했대요. 그래서 뭐 한 거의 1분이 되기 전에 왔는데 이미 뭐 상황은 예, 벌어진 뒤였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가족들이 그 처음에 이제 의사자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을 구하고 예, 구하려고 노력하고 예,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래서 그 의사자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기각됐다가 아마 두 번째인가에 그 다시 신청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예, 의사자로 지정이 됐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 이 의료인들이 그 치료나 뭐 상담 과정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그 법을 제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명 임세원법이라고 하는 예, 그런 그 의료인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또 만들어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뭐 그렇다고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지는 못하니까 예,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예, 이 사회를 약간이나마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고 예, 가셨다는 예, 그런 의미도 있고 예, 여러모로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몇 군데 표시했던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 충동이 왔을 때 어, 가족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이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삶의 아름다운 조각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자. 고통이라는 것이 하루 24시간 내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고통이 있다고 해서 삶이 모두 괴로운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벗어나지 못할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대안이 있을까?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야기는 극적으로 달라진다. 고통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며 내게는 삶의 다른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고통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고통을 즐기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을 줄이게 되었다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날 새벽,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던 내게 문득 답을 알려주기라도 하는 듯 내 머릿속에는 어느 봄날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그날, 나는 작은 아들과 우리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 곱디 고운 벚꽃잎들이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꽃비가 되어 떨어지고 있었고 유치원에 다니는 작은 아들 녀석은 그 꽃잎을 잡으러 이리저리 망아지처럼 뛰어다녔다. 그렇게 하길 몇 분, 녀석은 작은 꽃잎 하나를 겨우 힘겹게 잡은 다음 두 손으로 꼭 쥐더니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나에게 다가와 그 꽃잎을 살며시 쥐어주었다. 아빠,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내가 아빠 빨리 낫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으니까 이 꽃잎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7살 난 꼬마는 또 다른 꽃잎을 잡으러 뛰어가고 있었다. 고통이 나를 지배하게 해선 안 된다. 그때 아들이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이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고통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아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괴로워진다. 눈을 돌려 나의 삶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오랜만에 청소를 하다가 책상 서랍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10,000원짜리 지폐처럼 잊고 지내던 삶의 작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통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며 나는 그것 말고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는 말의 의미를 나는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예, 이 부분은 참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고 참 여러 번 곱씹어서 읽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죠. 뭐 특히 이제 예전에 그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뭐 일제시대 겪고 6.25 겪고 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뭐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을 텐데 그때 그걸 버티고 이겨나갔던 그 원동력은 뭐 자식들이었죠. 예, 자식들을 그저 어떻게 키워서 예, 잘 살게 해줄까 하는 생각으로 뭐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임세원 선생도 굉장히 그 가장 삶이 어려웠을 때, 뭐 정말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아들의 한마디, 예, 어, 꽃잎을 잡으면서 소원을 빌고 아빠 빨리 낫게 해달라고. 뭐 사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그 예, 눈물이 날 뻔했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삶이 참 힘들 때가 많은데 예, 그걸 극복하는 과정은 다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 부분으로 굉장히 재밌게 좀 읽었던 부분은 이분이 이제 했던 일 중에 그 자살 충동, 뭐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뭐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많이 해서 실제로 그 직장인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예, 굉장히 개발하고 만들었던 분입니다. 예, 뭐 그쪽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뭐 어떤 식으로든 그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자기 나름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어, 뭐 뭐든 좋죠. 뭐 외식을 뭐 가끔씩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떤 제안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뭐 사람이나 사물의 그 팬이 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응원하면서 몰두하면은 그것이 그 스트레스를 풀고 예, 그 긍정적인 삶의 방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야구 얘기를 예, 쓴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을 재밌게 읽었거든요. 예,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팬으로 살아가기. 나는 프로야구팀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다. 롯데 자이언츠는 1982년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팀의 명칭과 연고지가 바뀌지 않은 매우 드문 두 팀, 다른 하나는 삼성 라이온즈 중 하나이다. 프로야구가 출범하던 1982년 야구의 인기는 대단했다. 그 무렵 나는 대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당시 대전의 내 또래 초등학생들은 거의 대전을 연고지로 하는 오비베어스의 어린이 회원이었다. 방과 후 공터에서 아이들과 야구를 하다 보면 아이들 대부분은 오비 모자를 쓰고 있었고 오직 나 혼자만 유일하게 롯데 모자를 쓰고 있었다. 친구들이 너는 왜 롯데 편이냐고 물었지만 나 자신도 그 이유를 몰랐기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부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부산에는 연고가 없었다. 심지어 내 주변에는 롯데 혹은 부산과 연관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처음에 내가 왜 롯데를 응원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어쨌든 여전히 나는 롯데를 응원한다. 그러나 롯데 자이언츠의 팬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팀은 30년이 넘는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역사에서 1984년, 1992년 단 두 차례만 우승했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하위권에서 맴돌았다.
그러니 롯데가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던 1984년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할 수밖에 없다. 한국 시리즈 6차전까지 팀의 모든 승리를 이뤄냈던 최동원 선수가 마지막 7차전까지 마운드에 올라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혹사였다. 거짓말 같은 완투로 승리를 거머쥔 후 환호하던 모습, 내 머릿속에는 그 모습이 사진처럼 또렷하게 남아있다. 당시 롯데 자이언츠는 우승 기념으로 어린이 회원들에게 글러브와 나무 배트를 선물로 나눠주었다. 나는 이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했고 언젠가 내가 결혼을 하면 나의 아이들과 이 배트로 야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조교수, 부교수로 지내는 동안 정확히 세기 힘들 정도로 여러 번 이사를 하면서 나는 그때 받았던 글러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그때 그 나무 배트는 여전히 잘 간수하고 있다. 어느새 훌쩍 자란 나의 두 아들에게 공을 던져주고 녀석들이 나의 오래된 나무 배트로 공을 멀리 쳐내는 것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기분이 든다. 이렇게 쓰고 보니 내가 롯데의 대단한 열성 팬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팬이라 하면 자신의 스타, 아이돌 그룹이나 배우 혹은 운동선수나 팀에게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응원하는 스타나 팀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고 승리하길 바랄 뿐이다. 간혹 그 응원의 대상이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어도 팬들은 결코 배신하는 법이 없다. 그저 다음번에는 그 대상이 더 잘해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런 열성 팬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초등학교 시절 내가 팬으로서 했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과자를 살 때 혜태가 아닌 롯데 것만을 골랐다는 것 정도였으니까. 이후 한창 바쁘게 살던 펠로와 조교 시절 나는 자이언츠를 잊고 지냈다. 그러다 내가 아프게 되면서 다시 자이언츠를 생각하게 되었다. 삶의 고통은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결국 인간을 위축되게 만든다. 고통이 일상에 침투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축소되고 할 수 있는 일도 점차 줄어든다. 그로 인해 조금씩 커지는 우울감은 자괴감과 실패감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해결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만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 시선이 바깥으로 향하지 못하는 자폐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럴 때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의 팬이 될 수 있다면 시선이 다시 바깥으로 향할 수 있다. 고통 대신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매일 자이언츠에 대한 기사를 검색한다. 야구 시즌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오후 7분 내외의 자이언츠 경기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보고 다음날 선발 투수가 누구인지 경쟁팀의 승패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다. 팬들은 외롭지 않다. 평소 가깝게 지내지 않던 사이라도 상대 역시 나와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다. 아프게 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몇 개 남지 않은 나머지 지금껏 쌓아온 인간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나는 자이언츠와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아보게 되면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익명의 팬들과 소통하게 되어 외로움이 많이 상쇄됐다고 느낀다. 자이언츠가 우승을 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소란스러운 사건, 최근 몇 년간 자이언츠는 거의 매년 감독이 바뀌고 있을 정도다. 이 있다 해도 괜찮다. 팬들은 그저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잘 되길 바랄 뿐이며 정성을 다해 지원할 뿐이다. 그러다 행여 그들이 승리하게 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설사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응원하는 과정에서 또한 나는 행복해질 것이며 그들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걸 확인했을 때 또한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열광하는 또 하나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아이들이다. 나는 내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들의 꾸밈없는 표정과 고운 얼굴, 밝은 목소리와 웃음소리는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항우울제이다. 물론 간혹 잠든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갔을 때
예쁘게 잠들어 있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슬퍼질 때가 있다. 몇 년째 다른 아빠들처럼 아이들을 업어주지도 못하고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도 타지 못하는 내 처지가 상기되어서이다. 가족끼리 먼 곳으로 여행을 함께 가지도 못하고 늘 찡그리면서 괴로움에 힘들어하는 모습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하고 속상하고 또다시 괴로워진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향한 팬심을 잃지 말자고 나 스스로 다짐한다. 결혼을 한 지도 20여 년이 되다 보니 가끔 아내와 다툼이 있을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우리의 유전자를 반반씩 가지고 태어난 우리 아이들의 열성 팬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결국 어떤 상황에서건 대동단결하게 된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내게 언제나 정신적으로 커다란 지지가 되어준다. 네, 어떠셨나요? 이 저자의 어려운 상황, 건강의 문제, 또 우울증 이런 것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저자 스스로가 잘 찾아낸 것 같죠. 글쎄요, 여러분은 뭐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대상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뭐 그런 대상이 없습니까? 만약에 없다면은 하나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뭐 우울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 살면서. 그런데 어, 그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겠죠.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 달렸는데 어, 주변을 찾아보시면은 그 소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뭐 발견한 메시지랄까 이런 것은 어, 무언가의 팬이 돼서 스스로의 그 어려운 상황을 자꾸 바깥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라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서 여러분도 한번 그런 대상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 책을 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뭐 이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사회를 좀 더 나아가게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세원 저자의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